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또 뭘까요? 위변조되지 않고 해킹되지 않은 게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 데이터가 작성이 되면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1년 뒤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 블록, 다음 블록 1년 동안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린다. 비트코인은 잘못 보내면 어차피 아는 사람에게 보내니까 10개를 보내려고 했는데 100개가 보내졌다. 그러면 다시 90개 보내. 이럴 수 있지만 이 안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잘못 정리된 계약서가 들어가 버린다면 이더리움 다음 블록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위변조되지 못하고 해킹되지 않는다는 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그 누군가는 극소수의 어떤 집단이 될 수 있겠죠. 그 누군가는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전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누군가는 그 어떤 집단은 시험 테스트를 한 것 같다. 무엇을 위한? XRP를 위한 시험 테스트일 수도 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간다. 그들이 원하는 그 시점까지, 가격까지. 그리고 ETF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계속 살 것 같지는 않다가 제 생각이에요. 자, 내 아이가 비트코인을 산다 그래. 여러분들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라고 할까요? ETF를 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당연히 현물의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ETF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요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1년 안에 쇼부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1년 동안 블랙록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실물의 비트코인의 고래가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알아차린 소비자들이 다시 ETF를 던지고 실제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해 있겠죠. 이게 또 다른 블랙록의 전략,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돼서 소비자들이 알아차릴 때쯤 그들은 비트코인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CBDC 발표를 한다.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발표를 한다. 그 언저리에 정말 XRP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XRP의 미래고 XRP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BTC를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블랙록의 현물 ETF를 이거 못하겠다, 그지 같다, 취소하자, 나가리 시키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포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블랙록의 영향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투자 허용 ETF 이게 글로벌 흐름이지만 증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실물의 비트코인을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주식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그걸 사겠죠. 이 광경을 보기 싫은 거였겠죠. 그래서 전통 금융 자산에 인프시키는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드는 게 더 훨씬 싸고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ETF 국내 출시 허용될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매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우 위험해질 수 있고 결국 미국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의 국내 발행과 상장, 거래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당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에 공고하면서 ETF 투자 허용이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조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ETF를 환영하는 건 야당, ETF를 반대하는 건 여당일 수 있겠죠. 정치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 많은 100달러 지폐는 누가 다 가지고 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다. 이게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냐? 디지털 화폐는 CBDC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인러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원할까요? 정부 그리고 은행에서 원한다. 은행 감시가 가능하다. 정부 감시가 가능하다. 갈수록 정부는 세금에 민감하다. 이게 거쳐야만 권력일 수 있겠죠. 권력. 그런데 CBDC는 모든 게 노출이 된다. 정말 종이화폐가 사라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든 아마 세무조사하기는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건 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세금 탄류를 한다? 없어요. 그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부나 은행이 원하는 게 결국 CBDC다. 100달러짜리 지금 돈 찍고 있는데 찍은과 동시에 계속 우리나라 5만 원권과 같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CBDC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이번 주부터 은행 대출 한도 확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첫 적용. 확실한 담보가 있다 그래서 그 담보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대출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은행 이야기 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원리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원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의 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섬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은행이 한 군데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은행에게 돈을 연 10%짜리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이 사람은 은행에 1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자, 이 시중에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1100만 원을 갚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은행의 원리, 시장의 원리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은 빚이다. 빚은 이자다. 이자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와 똑같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A라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배를 한 척 사서 이렇게 물고기를 낚아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 1100만 원이라는 돈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B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야 되겠죠, 은행에서. 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1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거죠. 이제 시장이 죽어가는 스타트를 알리는 그 첫 번째가 은행이 대출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돈을 빌렸으면 그 누군가가 돈을 빌려야만 이 사람이 내일 돈이 생기는데 돈을 막아버린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파산.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막는다는 신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대출 받아라, 돈 빌려라. 그래야만 누가 산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막히고 대출이 막히면 물론 개인들에게도 갚아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 은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먹잇감, 돈놀이, 이자놀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은행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대출 한도를 줄어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돈을 빌렸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먼저 빌린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요거를 똑같은 원리로 부동산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쨌든 경기 침체를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 대책들을 시행을 해야지 너무나 많이 뿌려졌던 돈들이 회수가 되고 그 안에서는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겠죠. 구조 조정이 정상적인. 제가 금리로 먹고 사는 건설사들 많다는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 건설 구조가 그렇잖아요. 일군 업체들이 입찰을 받게 되면 일군 업체가 다 일을 진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진을 15% 정도 보고 하청을 주죠.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줘요.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준다고요. 그럼 일군 업체는 입찰을 땄기 때문에 5% 정도를 먹는다면 계속해서 10%의 다른 회사에 맡기고 이 회사는 다시 8%, 이 회사는 다시 5%, 다시 2%. 이런 식의 일들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금리가 낮을 때는 이 2%짜리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나마 2%를 먹을 수 있어요. 7%대에서 2%의 마진을 챙긴다는 건 이 7%대에 맞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9%로 올려버리면 이 회사의 마진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11%로 올려버리면 이 회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금리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건설사들이 계속 지금 줄도산이 나고 있죠. 그리고 금리 격차 3.5%와 5.5%. 우리나라는 3.5%, 미국은 5.5%.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2%. 금리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높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고 상승하는 인건비, 원자재 가격 계속 데미지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한단 말도 안 했는데 주식충들 그리고 금융 인플루언서들 다 금리 인하한다고 설레발쳤죠. 근데 봐보세요. 6월이 돼도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겁니다. 간만 보죠. 계속 제롬 파월은. 아마 상반기 6월 안까지도 제롬 파월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겠죠.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1호구 국가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외화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죠. 이걸 정치 뉴스를 좀 심각하게 보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멍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특정 정부를 좀 비하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호구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이 잘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아마 다 모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우리가 입는 데미지가 작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돈이 없고 이자는 급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XRP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라이브 때도 AI 이야기 했죠. 이거 진짜 심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친 세상이 오겠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3차 세계대전은 잘못 전송된 데이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뱉은 말인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라는 건 수많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이런 걸 사라지게 하니까. 돈벌이, 먹고 사는 전쟁, 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진짜 내가 나임을 스마트폰에게 증명해야 되는 시대라고. 아마 제 영상을 3년 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게 도래해 버렸어요. 이 말도 그냥 제가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하에 했던 말인데 진짜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헷갈리겠죠. 그리고 헷갈림은 두려움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요새 방송에서든 라이브에서든 꽤 심각한 이야기를 자꾸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을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미국이
세계 질서, 세계 경찰이기 때문에 마약도 마찬가지고 기후 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개방한다?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이 개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누가 조절해요? 미국이 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인도가 들어온다. 물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하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 재무부, 그리고 연준, 그리고 월스트리트, 이 세 곳을 빼고 전 세계 금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월스트리트.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대한 데이터가 별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아예 본질적인 가치로 가자. 아니, 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했던 말들, 2년 전에 했던 말들, 1년 전에 했던 말들 다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왁구가 짜여지고 있잖아요. 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